이소크라테스 인문학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에세 해설은 에세 본문을 이미 읽은 독자들에게 본문에 언급된 일화의 배경 지식, 몽테뉴가 사용한 용어의 해석, 논리의 전개 등 보다 심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세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몽테뉴 작품 전체의 특징 혹은 철학 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다른 컨텐츠와 구별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에세 해설을 듣기 전에 에세 본문을 읽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해설 내용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2장 의연함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사용된 의연함이라는 말은 이 꽁스동스라는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내 혹은 이제 불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불변이라고 해석을 하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죠. 의연함이라는 말보다는 불변이 훨씬 더 이해가 좀 쉽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을 겪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마음의 동요 없이 평정을 유지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과감하고 의연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불행이나 난관으로부터 힘 닿는 한 스스로를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의미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고 의연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떠한 불행이나 난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인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의연함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주로 대책 없는 난관을 끈기 있게 감당하는 일에서 발휘가 됩니다. 대책이 있고 그것이 해결하기 쉬운 거라면 구태여 의연함을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피할 수 있는 불행은 피하면 되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의연함을 발휘하자 이런 것이 몽테뉴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깊이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에세이를 통해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죽음이겠죠.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는 의연하자. 이것이 몽테뉴가 말하는 의연함의 한 갈래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몽테뉴는 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연함의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무엇보다 용감함이 가장 큰 덕목이겠죠. 적의 공격 앞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이며 죽음을 각오하고 버티는 전사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의연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주,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을 전술로 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언급한 것이 우선 터키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라케스라는 작품에서 본문에서는 그 라체스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로 치면은 라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프랑스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어의 발음 차이 때문에 그럴 텐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라케스라는 대화편에서 진정한 용기가 전투에서 열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라케스를 설득합니다. 전투에서 열을 지킨다는 것은 도망을 하지 않고 용감하게 적의 공격에 맞선다라는 의미인 거죠. 고대 전투에서는. 자, 아이네이스 같은 영웅, 스키타인, 또 용감하기로 정평에 나 있는 스파르타군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스키타인들의 사례에서는 실익이 없을 때는 용감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만 당시의 전투에서는 어땠을까요? 포격전 중에 포탄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또 손을 쳐들거나 고개를 숙여 공연히 동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이도 많다라는 104페이지의 문장은 의미가 상당히 좀 불분명해 보이기도 하죠. 영어 번역판에서 이 스크리치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들의 무기 뒤에 숨거나 고개를 움츠려 동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사례도 많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것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만약에 포격전이 벌어지면 포대가 조준한 상태에서는 피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 그 자리에서 몸을 가리거나 움츠린다고 해서 별로 소용이 없다. 어찌 보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문장을 쓴 것 같습니다. 앞뒤 맥락이 좀 아무리 살펴봐도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 혹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내린 해석보다 조금 더 좋은 해석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사례는 이제 포격을 피한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카를 5세가 공격을 했을 때 구아스트 후작이 이제 장포가 자신을 겨냥을 했을 때 한쪽으로 몸을 던져서 포탄을 피할 수 있었고, 또 한 경우는 앙리 3세의 할아버지인 우르바노 공자 로렌츠 디 메디치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포탄을 피했죠. 자, 몽테뉴는 이것이 의식적인 행동보다는 운수가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의식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성을 통해서 사유작용을 거친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없겠죠. 이제 이 두 사례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다행히 그 공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이성의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 사례를 참고하면서 몽테뉴는 자신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화승총이 터지는 소리에 떨지 않으리라 자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몽테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인간이란 총소리 같은 갑작스러운 위협에 긴장을 하면서 몸을 떠는 일은 당연하다, 이렇게 썼는데, 뭐 당연한 얘기를 갖다 구태여 몽테뉴가 이렇게 하는가 싶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몽테뉴가 봤을 때 고대의 철학자들은 현자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평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몽테뉴 입장에서는 스토아 철학을 대부분의 경우에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스토아 철학이 호언장담하는 부분,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를 보입니다. 여러 에세이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따라서 인간이란 그것이 현자든 아니든 실제로서 이상화된 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겠지만, 현실적인 버전에서의 인간, 현실적인 버전에서의 현자는 1차적으로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면 몸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철학자들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목으로 가서 스토아 학파도 현자의 영혼이 불시에 덮친 광경이나 상황에 처음부터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도 현자의 영혼이 불시에 덮친 광경이나 상황에 처음부터 저항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죠. 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스토아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언급되었는데, 사실은 이 두 학파와 함께 비교가 되는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학파의 차이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키케로의 투스쿨룸 대화라는 책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스토아,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잘 정리가 돼서 이들이 주장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러한 문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케로의 투스쿨룸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학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고통을 대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흥미로운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최고 악으로 규정을 하면서 현자는 고통을 미래나 과거나 미래의 행복한 일을 회상하거나 상상하면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 현자라면 뜨겁게 달궈진 고문기구 속에서도 과거의 행복을 회상하면서 나는 지금 달콤해, 나는 지금 편안해 라고
말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키케로도 역시 야 과연 인간이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몽테뉴는 키케로의 글을 읽으면서 철학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실제 인간이 과연 그러겠느냐, 그런 것이 진짜 현자이겠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몽테뉴도 비슷하죠. 육체적인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정신 승리를 통해 쾌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철학자도 치통 앞에서는 무너지는 법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철학을 깊게 하더라도 치통을 앓으면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치통을 겪으면서 나는 나의 철학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현자는 누구인가요? 자, 스토아 학파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역시 현자는 처음부터 고통을 느끼지 않을 만큼 의연함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현자건 아니건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정념 앞에서 영향을 받으며 한순간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보통의 인간과 현자가 다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현자는 판단력이 곧 회복되어서 유지가 됩니다. 현자는 이성의 작동이 부패하여 오염될 만큼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죠. 요새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회복력이 좋은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자의 의연함은 무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이성적인 극복인 셈인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으로 몽테뉴는 스토아 학파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다르다는 전제 아래 또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학파와 상관없이 자연의 속박에는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의 이야기를 따르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이해를 따르든 자연의 속박, 자연이 주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학파의 현자든지 간에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자연이 또는 신이 인간을 낸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지만 현자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는 의연함을 내보이는 건데 그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1차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을 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현자다. 고대의 학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아주 뜨거운 어떤 고문기구 속에서도 나는 굉장히 편안해 라고 느낄 정도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는 현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몽테뉴가 생각을 할 때 실질적인 현자는 이렇게 처음은 힘들지만 그거를 2차적으로 스스로 극복을 해가는 이런 사람이 현실적인 현자다. 이렇게 몽테뉴는 자기의 의연함에 대한 그러한 주장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의연함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 볼 만한 그러한 어떤 목표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